두 번째 실습 내용은 웨이폼 제너레이터와 스코프에 대한 실습입니다. 그래서 웨이폼 제너레이터는 여기가 있고요. 스코프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개 실습을 할 텐데,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웨이폼 제너레이터의 값을 채널 1에 있는 웨이폼 제너레이터를 채널 1의 스코프로 측정하고 채널 2의 웨이폼 제너레이터 값을 스코프 2에서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측정했던 회로에서 여기 이제 그 VP 플러스하고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 DC 전압은 떼고요. 웨이폼 제너레이터에 있는 값을 두 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웨이폼 제너레이터의 채널 1을 A5 컬럼 이렇게 여기에 연결하게 되면 웨이폼 제너레이터의 1번 채널이 스코프 1번 채널에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오렌지 색깔인 여기 웨이폼 제너레이터의 채널 2를 가져오면 채널 2가 블루로 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이 채널 2의 웨이폼 제너레이터고요. 블루로 되어 있는 게 채널 2의 스코프입니다.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채널 2의 스코프로 웨이폼 제너레이터 채널 2를 측정을 하고 채널 1의 AWG를 채널 1의 스코프로 측정을 할 수 있게 연결을 해뒀습니다. 자, 그렇게 연결하는 과정이 첫 번째 스텝이고요. 그리고 7번 스텝은 웨이폼 제너레이터를 열어서 웨이폼 제너레이터를 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두 개 채널을 켜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채널 1, 2를 모두 이네이블 하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채널에 들어가서 1번만 이네이블 되어 있는데 2번까지 같이 이네이블을 시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타입을 사인을 선택한 다음에 1kHz, 1V 이 조건을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채널 여기를 이제 싱크로나이즈 형태로 하라고 되어 있죠. 모드를 여기를 싱크로나이즈 모드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채널 2의 페이지를 90도로 채널 2의 페이지를 90도로 바꾸면 위상차가 90도 차이 나기 때문에 채널 1은 사인이 나오고요. 채널 2는 코사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면 웨이폼 제너레이터를 구동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스코프를 이제 구동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런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러닝을 시작을 합니다. 두 개가 이제 신호를 내고 있는 상태고요. 신호를 내고 있으면 일단 여기에 AWG 채널 1과 채널 2 이 두 개에서 신호가 하나는 사인파, 지금 보시면 채널 1 쪽은 사인파가 들어오고 있고요. 채널 2에서는 코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90도 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사인, 하나는 코사인으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채널 1과 채널 2의 스코프로 이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코프 장치를 열 텐데요. 스코프 장치를 열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얘를 따로 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WG는 따로 떼놓고요. 지금 러닝이 되고 있고 스코프를 열어서 스코프를 지금 현재 디폴트 상태에서 러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mm 디비전, 여기 한 칸당 1mm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1ms, 2ms에서 마이너스 5S부터 플러스 5ms까지 10ms 동안 측정을 하고요. 버티컬하게는 지금 0.5V, 0.5V이기 때문에 여기 한 칸이 0.5V입니다. 그래서 0.5V, 1V, 1.5V, 2V, 2.5V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채널 1을 기준으로 여기 매저가 되고 있고요. 채널 2를 선택을 하면 채널 2에 대해서도 똑같은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채널 2를 우리가 1V per 디비전으로 바꾸면 여기는 1V, 2V, 3V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를 채널 1으로 바꾸면 여기가 0.5V, 1V, 1.5V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이게 스케일이 달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같은 스케일로 맞춰 놓으면 같은 크기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여기 있는 과정인데,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개는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첫 번째, 여기는 그 옵셋 값을 나타냅니다. 옵셋이 여기 지금 제로죠, 그죠? 만약에 제가 옵셋을 이렇게 낮추면 옵셋이 마이너스 1V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채널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0인데 마이너스 1V 근처로 옵셋이 와 있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요 버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채널 1을 내가 옵셋을 없애겠다. 그러면 이렇게 주게 되면 옵셋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삼각형이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는 t 이꼴 0 위치입니다. 이 위치를 따라서 내려보면 시간이 제로입니다. 이걸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인데요. 이게 트리거 포인트는 여기가 트리거 소스입니다. 트리거 소스는 채널 1이고요. 채널 1의 라이징 엣지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t 이꼴 0가 지금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채널 1인데 채널 1이 라이징하는 요 위치를 t 이꼴 0로 잡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라이징이 아니라 폴링으로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채널이 폴링하는 위치가 t 이꼴 0입니다. 요 위치와 이 위치가 차이가 나죠. 좀 전에는 이게 라이징 엣지 쪽이었는데요. 지금 폴링 엣지를 잡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라이징 엣지로 잡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마커, 두 번째 마커가 의미하는 바는 이벤트의 기준점, 다시 말해서 시간의 기준점 t 이꼴 0 위치를 나타내는 게 요 마커입니다. 제가 이걸 옮기게 되면 시간이 오프셋이 움직여집니다. 이걸 옮기게 되면 시간이 오프셋이 이렇게 움직이죠. 시간 포지션을 제가 제로로 두게 되면 이게 제로로 두게 되면 이게 제로 천재 위치 오게 되는데 제가 여기를 이동시키면 t 이꼴 0 위치가 여기를 따라오면 이게 t 이꼴 0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s부터 8 사이 8ms니까 평균을 내보면 지금 3ms가 평균 값입니다. 여기가 평균입니다. 여기 3ms가 여기 옵셋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t 이꼴 0를 센터에 오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 있는 트리거 포인트는 여기 트리거 레벨과 관계 있습니다. 제가 트리거 레벨을 0.5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트리거 레벨을 제가 0.5면 500mV 정도 되죠. 500mV만큼은 삼각형이 여기 옵니다. 트리거 레벨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t 이꼴 0를 어디를 잡느냐 하면 라이징이면서 0.5인짜리 라이징이면서 0.5인짜리 여기로 시간이 옮겨집니다. 좀 전에 제로 했을 때하고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이렇게 옮겨보면 여기 시간이 옮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리면 이렇게 옮겨지고요. 내리면 이렇게 옮겨지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마커는 트리거 레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1, 2, 3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레벨을 결정하는 이게 3번, 그리고 시간의 기준을 결정하는 2번, 그리고 시그널의 버티컬한 그 옵셋을 제어하는 1번,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 마커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코프의 매저 기능을 이용하는 내용인데요. 스코프의 매저 기능을 이용하려면 여기 뷰에 매저라고 있습니다. 매저먼트.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그 창이 요 매저먼트를 누르면 여기에 뜨게 되는데요. 측정해야 될 게 어떤 내용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해야 될 내용이 첫 번째는 채널 1의 DC, RMS, 그리고 첨두값. 요 두 개는 버티컬 쪽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쪽 크기 방향으로 DC, RMS가 얼마인지, 픽투픽 첨두값이 얼마인지 이 두 개는 채널 1의 버티컬 쪽, 그리고 호리존탈 쪽은 여기를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신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나타내는데요. 시간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게 이 밑에 두 가지입니다. 피리어드와 주파수. 이 신호의 한 주기는 어떻게 되고 이 신호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를 매저하는 건데요. 애드 쪽에 가서 Defined Measurement로 온 다음에 채널 1을 고르고요. DC, RMS와 픽투픽의 신호의 크기를 측정하는 신호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는 건 이 버티컬 쪽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버티컬 쪽을 누르고 RMS, DC RMS를 눌러서 애드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요 값이 이 값을 나타냅니다. 들어오게 되고요. 채널 1에 대해서 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널 1을 냈고요. 만약에 여기 채널 2를 골라면 여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 채널 1을 골라서 여기를 측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첨두값, 픽투픽 애드를 하게 되면 첨두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첨두값은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 맥시멈하고 미니멈 사이의 차이, 그걸 우리가 첨두치라는데 2V 가까이 되겠죠. 이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니까 이 사이의 차이는 2V 정도 됩니다. 자, 이게 버티컬 쪽 변량을 측정한 거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주파수하고 피어드입니다. 이건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호리존탈 쪽 스케일에 대한 메저먼트인데요. 호리존탈 쪽을 보면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애드를 하게 되면 이게 1kHz, 저희들이 웨이폼 제너레이터를 할 때 이게 1kHz를 줬기 때문에 지금 측정되는 게 1kHz가 측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피리어드는 주파수를 뒤집은 건데요. 이게 1kHz면 시간은 주기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딱 한 칸이죠.
한 칸이면 1ms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인데 피리어드를 애들을 해보면 1ms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피리어드가 1ms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측정하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방금 한 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측정한 내용을 이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세우면 스탑을 하게 되면 이 값들이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DCRMS 값은 이 값이 나오고요. 픽투픽은 2V가 나오고요. 주파수는 1kHz, 피어리드는 1ms가 지금 채널 1의 신호인데요. 이 값을 자세하게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MS 값은 진폭의 루트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진폭이 지금 픽투픽의 절반이 진폭인데 1V의 루트 2분의 1을 하게 되면 0.707, 그래서 700mV 근처의 RMS 값을 가지게 됩니다. RMS가 뭔지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RMS는 이 값을 나타내는데요. 만약에 여기가 지금처럼 진폭이 1인 정연파다. 이게 한 주기 동안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게 이 정도, 네. 이 정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RMS 값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에 걸 계산하면, 여기 안에 값을 계산하면 2분의 1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을 제곱해서 한 주기 동안 평균을 내보면 이제 민스퀘어 값이 이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인 함수를 제곱해서 적분하면 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왜 이런 값이 나오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 내용이 나중에 이제 결과 보고서 올 때 요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이 스코프에서 지금은 저희들이 메저먼트를 했는데요. 러닝을 한 상태에서 메저를 일단 닫고요. 여기를 뷰에 XY 그래프를 그리게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X축으로 C1을 지금 잡고요. Y축으로 C2를 잡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X축으로 사인이고요. Y축으로 코사인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X에 대해서 C1에 대해서 C2를 플롯하는, 여기는 시간에 대해서 C1, C2를 플롯한 거고요. 여기는 C1에 대해서 C2를 플롯했습니다. C1이 지금 오렌지 색깔이고요. C2가 블루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하나가 코사인이고 하나가 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과 사인이라고 하면 얘는 원의 방정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9에 나와 있는 식입니다. 리서치 피규어는 사실은 채널 1과 채널 2의 두 신호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지금은 두 개가 서로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위상이 90도 차이 난다는 걸 나타내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게 웨이폼 제너레이터에서 주파수를 여기 주파수를 2배 한번 2배가 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얘와 얘가 지금 2배 주파수 차이가 나고 위상이 90도 차이 나면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한번 꼬이게 되죠. 원래 같은 주파수일 때는 저렇게 인터랙션 하는 부분이, 인터셉트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근데 저희들이 2kHz로 가게 되면 꼬인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3kHz 하면 한 번 더 꼬이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서치 피규어를 그려보면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신호 사이에 어떤 위상 차이를 가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크기는 똑같고 위상만 90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원의 방정식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우리가 리서치 피규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텝 10번이 여기에 리서치 피규어를 플롯하는 내용이고요. 스텝 11번은 저희들이 스코프로 측정한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제가 로컬 쪽에 파일을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스코프를 선택하고 나서
스코프에 이렇게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엑스포트라는 메뉴가 있어서 여기를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소스를 뭘 고르는지 여기 보시면 소스하고 데이터를 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할 수도 있고 자체를 카피할 수도 있고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소스를 저희들이 뭐를 고를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XY 그래프 같으면 여기 리서치 피규어 했던 데를 나타내고요. 그냥 스코프를 하는 게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채널 1, 2의 값. 다시 말해서 여기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코멘트하는 헤더 같은 것들을 넣을지 말지를 정하는 옵션인데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하게 되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아니면 클립보드라면 나중에 메모장에 붙여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장에 넣을 때는 여기에 카피한 다음에 넣으면 되고요. 이미지를 하겠다면 이걸 클립보드로 카피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그 그래프가 방금 측정했던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세이브해서 지금 랩02 data.csv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요. 그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보면요. 원래 스코프에서 이제 스코프 데이터를 열어보면 이게 8192개, 8192개의 샘플이 있고 이게 13승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ms 사이에 이 정도 개수가 있기 때문에 샘플링 프리퀀시는 800kHz 정도의 샘플링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키스 레이스는 그러면 400kHz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게 끝까지 가보면 이게 실제 개수가 8192개의 데이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203까지죠, 그죠? 여기까지 데이터가 이제 8192개의 버퍼, 여기 그 숫자가 여기 있는 샘플 버퍼의 개수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플러스를 할 때 이제 여기에 나중에 보고서 쓰실 때는 이 그래프를 이걸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추가를 한 다음에 지금 그 채널 1이니까 사인 이 채널 1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채널 1 X축은 여기서부터 8200 정도 됐나요? 그리고 Y축은 여기서 8200 이 정도 되고요. 정확하게 볼까요? 끝에가 8203 8203개네요. 그래서 뭐 8200개만 해도 뒤에 3개는 버려도 상관은 없는데요. 8203 여기도 8203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채널 1에 대한 그래프를 했고요. 두 번째 추가로 채널 2를 한번 볼게요. 채널 2를 하는데 채널 2도 X는 똑같이 8203 Y축으로 8203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범례를 추가를 해놓으면 채널 1과 채널 2에 대해서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사이에 사인과 코사인 두 개를 그릴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트리거를 지금 채널을 라이징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원의 중심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피규어를 그리는 건 여기서 똑같이 삽입을 한 다음에요. 데이터 선택을 하는데 지금은 리서치 피규어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X 계열을 채널 1으로 잡습니다. 8203을 잡고요. Y축도 8203 이렇게 그리면 리서치 피규어가 얻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하면 원의 방정식이 얻어지게. 이 두 개 그래프가 사실은 이 스코프에서 우리가 XY 그래프 했을 때 여기 얻어지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두 개를 각각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을 해서 똑같이 플러스를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앞쪽에서는 저희들이 predefined 되어 있는 그 신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4인파를. 근데
여기에는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신호를 어떻게 웨이폼으로 출력을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실험에서 제공된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샘플이 1번부터 50개 샘플이 있는데요. 50개 샘플의 모양이 어떤지를 한번 보면 차트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샘플이 50개인데 이렇게 여기가 1이고요. 최대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변하고 있는 신호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신호를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신호를 어떻게 출력할 건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웨이폼 쪽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웨이폼 쪽에서 일단 스탑을 하고요. 그리고 채널 2를 꺼버리겠습니다. 채널 1만 쓸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채널 1을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커스텀을 선택합니다. 심플 중에 커스텀을 선택을 하고요. 세 번째는 임포트를 들어올 겁니다. 임포트를 해서 여기 시그널 소스 방금 전에 봤던 이 파일입니다. 여기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임포트가 끝나고 나면 여기 이제 파일 브라우저에서 읽어드린 거고요. 여기 설정 조건 5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설정을 할 때 옵셋은 제로로 둬야 됩니다. 0V 제로로 두고 앰플리튜드를 지금 2V로 두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2V를 두고요. 샘플링 속도를 10kHz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00Hz가 주어진다. 10kHz를 선택하면 200Hz가 떨어지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샘플 개수가 50개 그리고 10kHz 그러면 200Hz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호를 가져오게 되는데 200Hz는 사실은 요 샘플링 레이트하고 얘 사이의 관계를 나눠 보시면 이런 값의 관계가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kHz 나누기 50이 200Hz가 됩니다. 아니면 200Hz 곱하기 50을 하게 되면 10kHz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kHz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 샘플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샘플을 뿌릴 때 샘플과 샘플 사이에 간격이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손을 놓고 표식만 있게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 보시면 샘플이 있고 다음 샘플이 있는데 샘플 요 사이의 간격이 10kV분의 1 그래 100마이크로세크겠네요. 이게 이제 그 정도 시간 차이로 계속해서 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넘어오는 속도가 10kHz에 해당하고요. 이 전체 주기는 그러면 500분의 10kHz니까 50분의 10kHz니까 200Hz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OK를 하게 되면 그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출력을 할 텐데 지금은 채널이 하나이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런을 하게 되면 여기 출력이 나오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샘플링 속도가 10kHz이니까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는 얼마인지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스코프에서 저기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스코프에서 이제 측정을 할 텐데 채널 1만 측정을 할 거고요. 여기는 필요 없고요. 채널 1만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측정 조건이 지금 버티컬 스케일은 0.5 지금 0.5입니다. 그리고 호리존탈 스케일이 10ms per division 여기를 10ms per division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버티컬은 0.5단위 0.5V 0.1V 1V 1.5 2 이렇게 버티컬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5에서 2.5 사이 5V 스케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여기도 10개거든요. 하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칸 간격인데 이게 1ms고 위로는 0.5V, 이 가로축으로는 10ms. 그래서 가로축은 시간 단위고요. 버티컬 쪽은 전압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얻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신호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할 때는 여기 보시면 먼저 뷰에서 여기 1번에 되어 있는 게 어떤 걸 나타내느냐면 뷰 메뉴에서 FFT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FFT 창이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1번 쪽은 여기에서 FFT를 선택을 해서 FFT 창을 띄웁니다. 두 번째는 샘플링 조건을 확인합니다. 여기 보시면 80kHz 샘플링입니다. 80kHz로 샘플링이 되어 있으면 이게 보시면 마이너스 50에서 50까지 100ms를 8000개로 했기 때문에 계산을 보시면 80kHz가 되고요. 마지막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는 샘플링 프리퀀시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0부터 40kHz까지가 실제 나이키스트 프리퀀시까지 전체 스펙트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링 프리퀀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나이키스트 레이스는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샘플링 조건을 확인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스펙트럼 조건을 맞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맞춰져야 됩니다. 맨 처음에 0Hz부터 1kHz까지 지금 맥스라고 해놨는데 맥스는 나이키스트 프리퀀시까지 보란 얘기고요. 지금 저희들은 1kHz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1kHz까지. 자, 그리고 버티컬 쪽은 탑은 0dBV고요. 바텀 쪽은 마이너스 100dBV입니다. 마이너스 100dBV. 네, 이를 조금 더 넓게. 마이너스 100dBV. 이렇게 만들어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스펙트럼 조건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여기에 윈도우 종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윈도우 종류들이 지금은 저희들이 플랫탑을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렉탱귤러 쓰게 되면 어떤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왜 이런 모양이 나올지, 그리고 해밍을 쓰거나 해밍을 썼을 때 모양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플랫탑을 씁니다. 이건 아마 시노미 시스템 들을 때 이제 샘플링 이론할 때 윈도우 씌우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커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어떤 종류들이 있고 윈도우를 왜 씌우는지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그 커서를 둘 수 있는데 여기 커서를 와 보시면 이 커서 위치를 한번 보시면 400Hz에 3dB 정도, 마이너스 3dB죠, 그죠? 이렇게 신호가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00Hz에 마이너스 3dB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오게 되면 마이너스 3dB인데 200Hz 정도 됩니다. 200Hz에 마이너스 3dB, 얘는 400Hz에 마이너스 3dB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큰 피크 두 개가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Hz, 하나는 400Hz. 그리고 높이는 마이너스 3dB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3dB 근처에 값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분석하는 게 스펙트럴 분석입니다. 자, 스펙트럴 분석을 했을 때 주파수가 어디 있었는지 여기 200Hz에 하나 있었고 마이너스 3dB V, 400Hz에 있었고 마이너스 3dB V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3dB V. dBV는 전압이 B가 3dB 차이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0dB를 기준으로 3dB 낮다는 얘기니까 3dB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 하면 10 곱하기 로그에 20로그를 해야겠네요. 10로그, 20로그에 10로그가 맞네. 20로그가 맞네. 20로그에 1 나누기 스퀘어 루트 2 이걸 계산하면 10로그를 해야 되네요.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잘못 계산했어요. 로그 10을 취해야 돼요. 20로그가 맞죠. 20 곱하기 로그 10에 1 나누기 스퀘어 루트 2 이게 맞네요. 이게 마이너스 3dB입니다. 자, dB 스케일이 의미하는 바가 dB 스케일이 신호에 대해서 적용될 때는 20 1V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1V를 기준으로 이건 몇 배 차이가 나는가? 지금 여기가 계산해 보면 지금은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dBV라는 게 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dB 스케일에 대한 정의로부터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dB 스케일이 마이너스 3dBV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래 진폭이 1V인데 그것의 RMS 전압이 제가 루트 2분의 1, 0.707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앞쪽에서 저희들이 정연파 얘기를 할 때 저희들이 그 메저먼트 여기 보시면 0.707 0.707이라고 나와 있는 게 저게 루트 2분의 1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0.707이라고 하는 게 여기 전압인데 요 값이 루트 2분을 나타내고 이거를 dB를 취하면 얘가 마이너스 3dB가 나옵니다. 자, 이 마이너스 3dB가 이 값이고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3dB, 여기도 마이너스 3dB. 그러면 여기 성분의 진폭은 얼마냐 하면 얘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 루트 2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진폭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진폭이 1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실제 제가 신호를 만들 때 생성했던 식이 이 식입니다. 보시면 이 파형을 만들 때 제가 여기에 사인, 여기는 코사인 그 둘을 합친 게 있거든요. 이걸 만든 겁니다. 진폭이 1이고 하나는 정연파고 하나는 200Hz, 하나는 400Hz 이렇게 돼서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신호를 보고 원래 타임 도메인의 신호에 어떤 주파수 성분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럴 도메인의 특성을 보고 YT, 원래의 식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